2026년 3월 14일 전 세계 원유의 한 20% 정도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지 벌써 15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꽤 지났죠. 시장의 피로도도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목줄이 진짜 꽉 쥐어진 이 긴박한 상황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반응이 참 묘했습니다. 공식적인 군사 명령이 아니었죠. 맞아요. 대국민 연설도 아니고 그냥 자기 SNS,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이렇게 딱 5나라 이름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단 한 단어를 덧붙였어요. Hopefully. 바라건대. 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되게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포스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집중 탐구에서 깊게 파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입수한 최신 지정학 분석 노트랑 시장 분석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이 기묘한 포스팅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전략이 뭔지 팩트체크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대체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미션이네요. 본격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상황이 아무래도 되게 복잡한 정치적 또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적은 어떤 특정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죠. 맞습니다. 오직 제공된 데이터 그리고 분석 자료만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시장과 경제의 관점에서 이 사태가 듣고 계신 여러분의 자산에 미칠 객관적인 영향만을 추적할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냉정하게 팩트랑 돈의 흐름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저 hopefully라는 단어를 제대로 해독하려면 지금 호르무즈 해역 현장에서 실제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리적인 감각부터 좀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지리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이 폭이 한 54km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좁죠. 완전 좁은 거죠. 서울에서 인천 정도 거리잖아요. 차로 밟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좁은 바닷길로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 원유가 하루에 2천만 배럴씩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동량이죠. 특히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나 달해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리스크 취약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죠. 바로 그 54km라는 아주 좁은 길목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현재의 기형적인 전쟁 양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형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군사적인 전황만 딱 놓고 보면 미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미군의 장대한 분노 작전. 오퍼레이션 마이티 퓨리. 네, 그 작전으로 이란의 핵심 주위부랑 공군기, 심지어 핵시설 일부까지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그럼 이긴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경제전의 성적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이 정규군을 동원해서 전면전을 펼치는 대신에 아주 값싼 무인기랑 수중 폭탄, 그러니까 기뢰만 가지고 글로벌 민간 보험사들의 숨통을 냅다 끊어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배를 직접 부수는 게 아니라 배에 걸려있는 보험을 무력화시켰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보험사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 우리 보험 안 받아줄래 하고 인수를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배가 침몰하거나 공격받으면 그 수천억 원의 손실을 유조선 회사가 다 떠안아야 되니까 당연히 자발적으로 운항을 포기하겠네요. 맞습니다. 미군이 아무리 미사일로 폭격에 성공해도 결국 세계 경제의 혈관을 막아버린 건 이란이라는 거죠. 이란이 펼치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와, 진짜 영리하네요. 근데 이렇게 팽팽한 경제전 한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포스팅이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대국민 연설이나 펜타곤 공식 브리핑이 아니라 굳이 SNS, 그것도 hopefully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적 수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 분석 자료들 보니까 이 단어 하나에 최소 3가지 이상의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던데
첫 번째가 시장 심리전이었죠. 네, 실제로 연합군이 당장 파병되지 않더라도 미국이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곧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 그거 하나만으로도 유가를 억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포스팅이 올라온 직후에 글로벌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WTI,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2%나 하락했더라고요. 맞아요. SNS 글 하나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뇌관을 잠시나마 식혀버린 거죠. 여기서 트럼프 특유의 시장 관리 능력이 발휘된 대목입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두 번째 포석은 뭔가요? 향후 벌어질 무역이랑 방위비 협상을 미단 이른바 청구서 사전 작업입니다. 미국이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서 글로벌 항로를 열어주는데 정작 혜택은 다른 나라들이 무임승차해서 보고 있다. 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그거네요. 명령이 아니라 hopefully라고 쓴 거. 이거 마치 회사 대표가 공식 업무 지시로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네네. 전 직원이 다 보는 단톡방에다가 이번 프로젝트는 누가 좀 나서서 해결해주면 참 좋겠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눈치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나중에 방위비나 연봉 협상할 때 그때 회사가 위기일 때 너는 안 나섰잖아. 이렇게 압박하기 위한 아주 완벽한 명분을 쌓는다는 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콕 집은 국가 명단을 보면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얘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한창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건 꽤 이질적이지 않나요? 그 부분이 바로 이 호플리 전략의 딩미입니다. 중국을 아주 지독한 딜레마에 빠뜨리는 고도의 프레임 씌우기 전략이죠. 어떤 딜레마요? 현재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의 40%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중국으로 향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이 명단에 쓱 포함함으로써 이란한테는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의 가장 든든한 우방인 중국도 결국 자기네 경제 살리려면 우리 미국 편에 설 거다. 와, 이란한테 고립감을 심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중국한테는 너희가 만약 파병을 거부해 그러면 너희는 이란의 테러 행위를 방조하는 국가고 스스로 글로벌 공급망 마비를 자초하는 무책임한 국가야 라는 꼬리표를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경제적 타격을 고스란히 입으면서 이란 편에 의리로 설 것인가 아니면 굴복하고 미국 주도의 연합에 끌려갈 것인가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외통수에 걸린 셈이네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야, 진짜 머리 좋네요. 근데 여기서 저도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아까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랑 강력한 군사 타격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지휘부도 날아갔고. 근데 이란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는 항복하거나 무너지는 게 수순일 텐데 말이죠. 그니까요. 머리가 잘렸는데. 분석 노트에서는 그 이유를 이란 특유의 모자이크 방어 체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방어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애초에 중앙 지휘부가 소멸하더라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부대들이 독자적으로 전시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아주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도 다른 머리들이 계속 꿈틀대면서 움직이는 다두사 같은 거네요. 맞아요, 히드라 같은 거죠. 게다가 최근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그 아들 모즈타바가 권력을 승계했잖아요. 그러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아예 결사항전을 선언해버린 상태입니다. 독이 바짝 올랐겠네요. 이란의 진짜 목표는 미국을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고통을 줘서 미국이 먼저 지쳐 떨어지게 만드는 철저한 소모전을 노리는 겁니다. 지고 있어도 지지 않는 전쟁을 하는구나. 군사적으로 단기전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정치적, 외교적으로 출구 전력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죠. 마침 그 미국의 유력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이번 사태가 끝날 수 있는 종전 시나리오를 5가지로 분석해둔 게 있더라고요. 이걸 리스트를 보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꼬여 있는지 완전 명확해집니다. 한번 빠르게 짚어볼까요? 현실성 없는 것부터 소거를 좀 해보죠. 네네. 일단 1번이 핵협상 타결이고 4번이 특수부대 투입해서 핵물질 제거하는 작전인데 이건 둘 다 미국이 선택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서로 간의 배상금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극상이기도 하고 특수부대 투입은 지하벙커 특성상 미군의 대규모 인명피해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초고위험입니다. 그럼 2번 내부 쿠데타나 3번 민중봉기는요? 그것도 이란의 그 굳건한 신정체제 그리고 정권의 강력한 시위 진압 능력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죠. 베네수엘라 모델처럼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5번 하나 남네요. 시장이 가장 바라고 가능성도 제일 높은 거. 트럼프 성향상 길게 질질 끄는 거 딱 질색이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야,
내가 이란 기세 다 꺾어놨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적 승리만 딱 챙기고 철군해버리는 거. 이거 트럼프가 제일 원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사업가 출신이라 실익 없는 진흙탕 싸움 진짜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출구 전략 앞에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장벽이요. 누군가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료를 다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걸 국가 생존, 그러니까 존망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아하. 미국은 어떻게든 빨리 손 털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은 시간 제한 따위 두지 않고 끝까지 이란을 타격하려고 들 거란 말이죠. 이 두 국가 사이의 간극이 전쟁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점,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와, 그 지점이 바로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불확실성이네요. 미국 통제 벗어나서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사태가 길어질수록 저 호플리로 시작된 엇박은 진짜 구체적인 청구서가 돼서 날아올 텐데 여기서 한국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압박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게 될까요? 이 부분은 1990년 걸프전 때 상황을 복기해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시에 일본이 다국 접근에 무려 130억 달러,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도 전투 병력을 안 보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제사회에서 수표 외교한다고 엄청난 조롱이랑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돈만 내고 피난 안 늘린다 이거였군요. 반면에 한국은 전투부대는 아니었지만 의료진이랑 수송부대를 파병해서 확실하게 동맹으로서 입지를 다졌죠. 미국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진짜 몸으로 현장에 와서 뛰었느냐, 이거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청구서로 들이밀겠죠? 네, 모든 거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걸 한국 외교부도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보고서 보니까 한국 정부 앞에는 딱 3가지 선택지가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시나리오 B, 미국 주도의 공식 연합 함대에 합류한다. 이건 어때요? 그게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란을 직접적인 적으로 돌리는 행위잖아요. 그럼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대놓고 타겟으로 삼을 명분을 주게 됩니다. 원유 수급 끊겨서 경제 마비 감수해야 하니까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예 파병은 안 해. 거부하고 우리는 그냥 무기나 수출할게. 이게 시나리오 C인데 요새 정치권 일각에서 만지작거리는 카드 같던데요. 당장 방산 수출 실적 올리는 데는 달콤하죠. 하지만 나중에 트럼프발 관세 보복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몇 배로 인상하겠다는 그 더 큰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아, 그래서 분석 보고서들이 만장일치로 지목하는 제일 유력한 카드가 시나리오 A군요. 청해부대 독자 파병.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 카드의 묘미는 명분이랑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하고 있는 청해부대 있잖아요. 네네. 그 부대의 작전 구역만 호르무즈 해협까지 쓱 넓히는 겁니다. 논리는 이거죠. 우리는 미군 지휘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 한국 국적선 보호하려고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와, 절묘하네요, 진짜. 연합군 소속으로 이란이랑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작전 구역만 살짝 넓혀서 우리 배는 우리가 지킨다. 이러면 이란을 직접 자극하지도 않으면서 트럼프한테는 형 우리도 배 보냈어 하고 체면도 세워주고요. 네, 실제로 2020년에도 호르무즈 긴장 고조됐을 때 딱 이 카드를 써서 효과를 봤거든요. 검증된 전략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글로벌 정세부터 한국의 유력한 대응 시나리오까지 퍼즐을 싹 다 맞춰봤습니다. 이제 이 거시적인 흐름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갑, 즉 주식 포트폴리오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죠. 만약 정부가 진짜 시나리오 A,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꺼내든다면 우리 시장의 산업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명암이 엇갈리겠죠?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단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수혜 섹터부터 짚어드리죠. 단연 방산주와 조선주입니다. 아, 조선주는 저도 딱 이해가 갑니다. 호르무즈가 마비되면 물리적으로 물류 대란이 터지잖아요. 중동에서 아시아나 유럽 가는 배들이 어떻게든 안전한 우회로를 찾으려면 결국 아프리카 대로 끄트머리, 시망봉을 뺑 돌아가야 하는데 네, 지도 보면 엄청 멀죠. 이러면 운항거리가 무려 3주나 늘어난대요. 물류량이 길어진다는 건 배들이 바다에 묶여있다는 뜻이고 결국 똑같은 양의 기름을 나르려면 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완벽한 논리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꽉 잡고 있는 LNG선이나 초대형 유조선 수요가 폭발할 거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곳들
수주 단가가 완전 치솟겠네요. 맞습니다. 조선주가 그런 물리적 수요 폭발의 혜택을 본다면 방산주는 아예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조적인 수혜를 입게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고요? 네, 아까 이란이 값싼 무인기로 바다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고작 2천만 원짜리 조립식 드론 하나가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유조선이나 최첨단 군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이 현실화된 거죠. 와, 가성비가 미쳤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미사일 멀리 쏘는 걸 넘어서서 날아오는 무인기를 레이저로 요격하거나 전파 교란에서 툭 떨어뜨리는 그 대드론 무기체계? 엔티드론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겠군요. 그렇죠. 최근 자료 보면 LIG 넥스원의 대공 무기체계인 천공2라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AI 이런 기업들이 중동 국가들한테 엄청난 러브콜을 받는 이유가 이 호르무즈 사태의 드론 봉쇄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방산이랑 조선은 시나리오 상관없이 무조건 꽉 찌고 가야 할 섹터라는 게 완전 확실해졌네요. 그럼 반대로 당장 팔거나 비중을 팍 줄여야 할 타격 섹터는 어딥니까?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는 곳들입니다. 바로 항공과 석유화학 섹터죠. 아,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같은 것들이요. 네, 항공사들은 영업비용의 무려 30에서 40%가 유류비입니다. 원가 부담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리고 롯데케미컬이나 LG화학 같은 석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화 기업도 원유랑 직결되나요? 플라스틱이나 화학 제품 만드는 기초 원료가 원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거든요. 유가가 뛰면 나프타 가격이 급등해서 비싸게 원료 사다가 제품을 팔아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마진 스퀴즈 현상에 빠집니다. 당분간은 매도나 비중 축소가 답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예리한 팁을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 하면 흔히 정유사들 떠올리잖아요.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곳이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가 오르면 옛날에 원유 쌀 때 미리 사서 쟁여둔 그 재고 기름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른바 재고평가 이익 잭팟이 터지니까 정유주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네. 그 놀리는 사태가 한두 달 안에 단기로 끝날 때만 유효합니다. 아, 장기화되면 다른가요? 지금처럼 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 완전 독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싼 재고 다 쓰고 나면 어떡하죠? 결국 정유사들도 저 폭등한 가격에 원유를 비싸게 사와서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아차. 원가 자체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다가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아예 차를 안 몰아요. 수요가 꺾여 보이면 장기적으로는 이익률이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정유주는 철저하게 모멘텀만 이용하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야, 정리가 싹 되네요. 결국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A대로 우리 정부가 청해부대를 우회 파병해서 시장에 안도한다면 방산주랑 조선주는 홀딩하면서 랠리를 즐기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건 늘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B가 터져서 공식 참전을 해버린다면요. 그럼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5에서 10% 이상 푹 꺼지는 패닉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미련 없이 현금화해서 소나기를 피해야 합니다. 단, 공포장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튼튼한 우량주들까지 헐값에 막 던져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줍줍할 기회다. 네, 위기가 곧 기회인 거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포스팅에 적힌 hopefully라는 그 단어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뒤에 숨들인 치밀한 청구서 작업, 이란의 끈질긴 모자이크 방어 전략,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3가지 시나리오와 산업별 투자 전략까지 진짜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주식을 무작정 다 팔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오늘 확인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뉴스의 표면에 흔들리지 말고 그 뒤에 숨은 구조를 읽어내면 흔들림 없이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생각거리일까요? 오늘 우리는 국가가 군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호르무즈 사태가 너무 장기화돼서 국가가 보호해주길 기다리다 지친 거대 민간 해운사들이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폭등하는 운송비를 못 견디고 아예 자체적으로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아, 민간 기업이 직접 무장을 한다고요? 네. 자사유조선에다가 용병을 직접 고용해서 태우고 방산기업한테 최첨단 대드론 무기를 사다가 민간 선박에 장착해버리는 이른바 민간 선박의 무장화 시대가 열린다면요. 글로벌 공급망 스스로가 거대한 군사기업으로 진화해버리는 이 미래, 과연 우리의 다음 투자처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와, 국방과 방산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네요. 그러니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불확실성의 바닷속에서도 현상 이면의 원리를 끝으로 보면 언제나 선명한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이 거친 파도를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뉴스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놀라운 통찰을 싹 다 모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대의 가장 깊은 지식의 샘을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